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 박수관 조정자입니다. 오늘 저희들 제7회 가난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우리 운영이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난 리더십 포럼에 와주신 우리 운영위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운찬 총리님은 제가 차관을 할 때 모셨던 총리님입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제40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KBO 야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KBO 총재까지 이렇게 역임하신 분인데 우리 총리님이 나오실 때 정말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김대식 총장님이 저보고 스탠포드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프린스턴 나왔어요. 이거 재밌게 하다가 틀리시네요. 건국 100주년 될 때쯤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되고 그 비전을 이룩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7개밖에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고 그다음에 한국까지 껴서 이제 50, 100만의 인구를 갖고 30천 이상의 그 1인당 GDP를 가진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0, 100만, 5천만, 50, 100만이고 3만이면 30천이니까 50, 30 그룹이다. 50, 30 클럽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거 뭐 유엔 통계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 10년 전부터 조선일보에서 갔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말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G7이라는 게 뭐냐면은 2차 대전 후에 1970년대 초까지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아주 일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우리 혼자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나라 불러다가 세계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도 하고 또 재편을 주도한 게 G7입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가서 우리들만으로도 안 되겠다 해서 그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러시아까지 끼어서 G8이 됐었고 러시아는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빼버리고 나서 2009년 그때쯤 생긴 게 2008, 9년 생긴 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이게 G20이 생겼죠. 그게 다 세계 경제에 관한 걱정을 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G20이 아니고 G13, G13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도 나도 끼겠다 해서 G20까지 됐습니다.만 하여간 제 정의에 의하면 뭐 다른 사람 정의에 의하건 간에 G7 또 또는 그 50, 30 그룹에 꼈다고 하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지난 75년간 이뤄놓은 한국 경제의 업적이다,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하나의 지표가 있다면 이제 드디어 재작년 2001년 7월인가요? 몽크타드라는 게 있습니다. 몽크타드가 뭔지 아시죠? 유엔 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게 세계 유엔 무역개발회의인데 일본은 처음부터 B그룹에 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몽크타드에서 한국도 이제 B그룹이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서 막 흥분했었죠.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꼈다. 선진국은 몰라도 하여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사실 또 하나는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만 3년 전에 한국이 드디어 세계 GDP 10등 국가가 됐었어요. 이것도 한국 경제의 현실은 지금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 성장률이 아주 낮아졌고 분배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성장률은 얼마만큼 낮아졌냐면은 1960, 70년대는 10% 이상 성장했고 80년대에도 8% 이상 성장했는데 90년대 들어서부터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꼭 1%씩 떨어졌습니다. 이제 또 분배, 그중에 소득 분배를 따져보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1%가 전체 소득의 15% 가져가요. 1%가 15%, 10%가 전체 소득의 반, 90%가 나머지 반 갖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됐고,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왜 지금 잘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 나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단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도전 정신이 강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도전 정신이 한국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현재는 교육도 과감한 못하고 도전 정신은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난 거의 한 30년 동안 맥을 못 추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저는 첫째, 교육은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 그러면 지육, 덕육, 체육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총장을 2002년에 총장에 취임했습니다만, 갑자기 총장이 됐어요. 주위에서 나가라고 해서 시민들도 나갔는데, 저 말고 총장 될 것 같은 분들이 안 돼갖고 저 운이 좋아서 그랬는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사범대학 교수들 보고 교육에 대한 책 좀 하나 소개하라고 그랬더니, 소개한 책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로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L-O-C-K. 존 로크라는 사람이 정치 사상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미국의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1690년대에 나왔어요. 330년 전이겠죠? 1690년대에 나온 책이 이런 책이에요. 우리 말로는 교육론으로 번역이 돼 나왔는데, 그 원 제목은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그냥 직역하면 교육에 관한 단상,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이런 건데, 교육론으로 박혜원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은요, 제1장이 신체의 건강에 관해서고 2장부터 19장까지 18개 장이 완전히 덕육에 관한 것입니다. 예절에 관해서, 상벌에 관해서, 체벌에 관해서, 신세계에서 온 과일에 관해서, 1690년대니까 신세계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18개 장이 덕육이 있고, 20번째 장에 갈수록 비로소 학습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은 덕육, 체육이 아니라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심신이 필요해. 그렇죠? 매일 싸우느라고 피곤하고, 특히 여의도가 그냥 싸움을 주도해갖고 우리는 거기 따라가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매일 싸우고,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요새. 서양 사람들은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서 그런지 정치 얘기 잘 안 하고 교육 얘기 안 하는데, 이재명만 나오면 그냥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왜 때리냐고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이건 좀 거친 말입니다만, 여의도에 가서 의사당만 없었거리면 이 나라 발전할 텐데, 이런 친구까지 생겨난 났습니다만, 지금 그 심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들도 늦게 나고, 아들이 또 애를 늦게 낳아서 지금 제 손녀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제 며느리가 자꾸 가서 이제 2학년 됩니다. 2학년 됐습니다. 과외를 막 시킨다고 그래서 다음 수 버리고 2가지만 해라. 수영 그리고 스케이팅만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좀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어릴 때 체육 안 하면 못한다. 근데 제 손녀가 참 기특해요. 수영을 무지하게 잘해요. 첫날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그냥 개헤엄이 아닙니다. 진짜 해요.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같이 스케이팅도 이 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이 없으니까 저희 학교에 물론 수영장은 있었습니다만 우리들 보고 체육 시간에 기본 점수를 받으려면은 서울운동장 수영장 가서 입장권 5개 이상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입장권을. 물론 그때 안 들어가고 입장권만 서울에 듣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신설동에 있는 특설링크라고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또 입장권 5개 가져와서 저쪽 입장권 5개, 이쪽 입장권 5개 하면 기본 점수 하고 그 다음에 체육 시험은 딴 걸로 안 보고 소프트볼로 갔습니다. 소프트볼 다 한 학기에 3번 정도 시켜 그걸로 했으니까 효과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체육교육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최덕지 두 번째로는요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여러분 대우하고 삼성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땠습니까? 저는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젠가 대우가 삼성을 누리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외환위기 온 다음에 대우는 해체돼 버렸고 삼성은 지금 밑건 곳건 세계 초일 기업이 돼갖고 우리 잘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다른 차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인적 구성이 달라요. 삼성은 아주 다양하고 대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우는 김우중 회장님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오셔서 그런지 경기경북 서울고등학교, 대학은 서울대연대 고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아주 단순했었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상무라고 안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고 또 전무라고 안 부르고 대선배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한 게 대우라였다면 삼성은 제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삼성 다닌다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나오냐 이런 거 물어봐도 신뢰가 아니에요. 거기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은 또 어디 나오냐 물어보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 출신들이 삼성은 아주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물론 제가 들어봤을 리가 없고 전국에 고등학교가 1700개, 1800개 되니까 그런 삼성은 잘 되고 대우는 잘 안 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다양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 총장할 때 지역균형 선발제 아시죠? 시위에서 학생처장한테 학생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46%가 서울 사람이고 26%가 강남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잘못하다 우리 현재 국립대학인데 서울 시립대학 되겠다. 더 나가면 이제 서울시 강남 구립대학 되면 어떡하냐. 제가 그 말을 했대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전국에서 골고루 들어오게 하려고 처음 시작은 사실은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5명씩 추천하면 그냥 무조건 뽑자했는데 너무 반대가 많아갖고 결국은 이름도 지역 할당제에서 지역 균형제로 바뀌어서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3명 이내에서 학생을 추천하면은 한 5,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1,200명 뽑는 게 지역 균형 선발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성공했고 서울대학교 학생은 물론이려니와 교수들까지도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계층균형제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역균형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층균형제 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최덕지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내야 됩니다. 유대인은 거의 예외 없이 매일 오후에 학부형이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한테 질문한답니다. 오늘 질문했어? 네. 몇 개? 2개요. 어떤 질문? 이런 질문이요. 대답 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학부형이 그 선생님 말씀에 난 전적으로 동감이다. 또는 전적으로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매일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노벨상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제학은 5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뒤에 만차 들어간 사람 많죠. 밀튼 프리드만,
유대인이에요. 세밀슨, 사무엘의 아들이 세밀슨입니다. 이런 식으로 50% 이상이 유대인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듯이 이렇게 매일 집에서 그런 연습을 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 더 보태서 마지막으로 하나 하자면은 지금 제가 사실 내용이 없는 얘기는 안 하는데 좀 더듬잖아요. 어려서부터 말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안 됩니다. 특히 이 인터넷 시대에는 아예 쓰지를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그래야지 그 새로운 그 세상에 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아까 그 책으로 돌아가서 존 로크의 그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이 책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읽고 특히 언어와 그 책에는 옛날 책이니까 arithmetic 요새식으로 하면 언어와 수학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가 아닙니다. 우리 경우에는 국어입니다. 국어를 잘해갖고 성숙하게 되면은 나라가 발전할 거라 이렇게 보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교육을 고치고 도전 정신을 좀 키우고 해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자 이런 건데 우선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아주 단기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잘 되려면 전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틀리건 맞았건 경제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제가 잘 되려면은 그 거시적으로 봐서 크게 봐서 생산 능력이 계속 확충돼야 되고 그러려면 투자가 필요하겠죠. 동시에 그 생산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물건을 누가 사줘야 됩니다. 사주면 누가 사줍니까? 가게가 소비를 통해서 또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또 외국인들이 우리의 수출을 통해서 사주겠죠. 한편으로는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이 확충돼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게가 소비를 많이 해주고 다른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해주고 투자라는 게 다른 기업의 물건을 사는 게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소비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합니다. 수출은 재작년까지는 뭐 정말 잘 됐고 작년에도 안 된 게 아닌데 에너지 수입 비용이 너무 비싸갖고 국제 수지가 악화됐는데 금년에는 수출마저 지금 좀 부진해서 걱정입니다만 하여간 크게 봐서 소비도 활발하고 투자도 활발하고 수출도 잘 돼야 되는데 수출은 우리가 좌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 우리가 늘리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소비에다가 역점을 두고 소비를 늘리려면 소득을 늘려줘야지. 소득을 늘려주려면 별 방법이 없다. 최저임금이라도 올려주자. 그래갖고 내 임기 내에 해야지 하고 너무 빨리 최저임금을 올려갖고 대기업은 관계도 없습니다. 최저임금하고. 근데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결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고용은 유지하되 노동을 줄이든지 아니면 아주 고용까지 줄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 취지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냐. 취지는 괜찮은데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올바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년 전부터 동반성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주장했습니다. 투자를 진작시켜야 된다. 투자를 진작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난 20여 년 동안요. 한국의 투자는 아주 부진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투자는 아파트 투자가 아니고 설비 투자입니다. 대기업도 설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설비 투자 안 했는데 대기업은 왜 투자를 안 했냐.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윤 대통령 취임하자 그냥 10대 대기업이 자기 50조, 100조 막 투자하겠다고 선언해버렸잖아요. 그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선물로 해준 거지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아마 기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투자를 안 하는 거는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 정도 되려면 그 첨단 핵심 기술, 영어로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아주 부족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가끔 R&D 있죠. 연구 및 개발 투자가 한국은 세계 5등,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세계 1등, 이스라엘과 1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R&D의 지출은 거의 다 D예요. D. 개발, 디벨롭먼트. R도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인먼트, 그냥 남의 아이디어에다 다듬기 하는 것이 고유의 리서치는 별로 없다는 것이 한 경제를 관찰하는 세계 경제학자들의 저 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고,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물론 안 가지고 있지만 투자할 땐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되냐? 금방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땐 많은데 돈이 없으면은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조심하십시오. 스무드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해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면은 생산 늘고, 생산 늘면 고용 늘고, 고용 늘면 소득 늘고, 소득 늘면 소비 늘고, 그러면 단기에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다가 중소기업은 한국의 기업 전체의 99% 플러스 알파가 중소기업이고, 고용도 85%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대기업은 숫자도 많지 않고 고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이 커지면은 소득 분배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법적으로 스무드하게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하자 해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게 세 가지였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익 공유 좀 하자.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남으면은 자기 직원들한테 보너스 주듯이 자기하고 협력하는 중소기업한테 보너스를 좀 주라는 거예요. 이익을 조금 공유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득, 초과 이익은 어떻게 했는데, 초과 이익은 초과하지 않은 이익은 좀 나누자, 이렇게 한 거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대기업이 된장, 간장, 고추장, LED 조명 등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 없고, 중소기업도 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이 못 들어가게 하자, 이런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면은 대기업은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때 대기업한테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넥타이 다 깨끗하게 메고 오죠. 서류도 잘 작성해 오죠. 또 가끔 외국 사람들이 오면 영어도 잘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한 20억 내지 30억 미만의 구매 활동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하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제안했어요. 그래서 돈이 중소기업으로 좀 흘러가도록 유도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익 공유했다가 제가 2011년에 그냥 혼난 거 기억하세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당신이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사업을 해봤지만 이게 자본주의 용어입니까? 사회주의 용어입니까? 공산주의 용어입니까? 그래갖고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매스컴에서 저한테 전면 활용해갖고 인터뷰하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그냥 조용해지대요. 매스컴은 역시 재벌의 광고열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익공유라는 게 드디어 최근에, 이익공유란 말 들어보셨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올려면 와라, 그 대신 이익 많이 나면 좀 놓자. 이게 이익공유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공유는요,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할리우드예요. 할리우드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나라의 미국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데가 할리우드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개런티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윤정이는 얼마, 남정이는 얼마, 이렇게 이 말 했다가 우리 딸한테 혼났습니다. 아빠 나이 든 거 다 알게 돼. 요새 배우 이름 좀 대봐. 그랬는데, 영화 만들려면 감독, 배우, 배급처가 필요한데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제작자가, 정식 용어는 러닝 개런티입니다. 러닝 개런티를 준다. 많이 남으면은 더 준다. 이게 이익공유 제도제예요. 우리도 서울에서 충무로가 영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지금도 나름대로 이익공유를 해서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뭔가 미나리인가 이런 게 나온 게 다 이익공유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철저하게 이익공유는 아니래도 수익공유를 하는 게 미국의 미식축구입니다. NFL이라고 아시죠? 내셔널 풋볼 리그는 전부 32개 팀이 있는데 다 수익을 중앙 집중화합니다. 중계료가 제일 큰 수입인데 완전 중앙 집중. 머천다이스,
멀천다이징이라는 거는 이대호의 유니폼을 만들어가고 파는 게 멀천다이징하는 거고, 라이선싱은 저 야구에 관계된 여러 가지 활동은 전부 KBO에서 허락받아야 하는 게 라이선싱인데, 이걸 전부 중앙 집중화하고 단지 입장료, 입장 수입은 60%는 그 홈팀이 먹고 40%는 또 중앙 집중화하는 것인데, 그거를 197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인가요? 53년이죠. 하느라고 대성공을 얻었습니다. 전부 32개 팀 중에서 세계 프로스포츠 50대 국내에 들어가는 게 26개 팀이고, 그 다음에 그 각 팀의 수입의 63%가 전부 중앙에서 오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어느 팀도 연속해서 우승한 팀이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약한 팀도 입장 비율이 90%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갖다가 한국 경제에도 좀 활용을 해갖고, 대기업이 돈 많이 벌면 직원한테, 임직원한테 보너스 주듯이 협력 중소기업한테 주라 이런 건데, 이거는요, 할리우드나 NFL하고 또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주라고 권장하는 것보다 사실은 대통령이 거의 명령하듯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그 협력 과정에서 매 4분기마다 아직도 납품가 후려치기를 합니다. 10%씩, 과거에는 15%대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보상적 차원에서 좀 주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런 것들이 단기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고, 단기도 성장도 더 되고 근데도 좀 양호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기 정책이라면 중기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이 커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여러분 대기업은 없이 중소기업이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대만에 대기업 없습니다. 독일에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없습니다. 일본도 이제 재벌 체제가 다 무너져갖고 지금 중소기업 중심 나라로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기업 중심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대기업을 때리라 죽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대기업은 계속 삼성은 잘 나가되, 그 삼성 협력 중소기업이 잘 나가도록 삼성도 좀 노력해주고 정부도 노력해줘서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월급의 반밖에 안 돼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또 월급을 올려주라고 그래갖고 빨리 올리기는 부작용이 생길 테니까 후생 시설은 정부에서 좀 보조해주고, 그 중소기업들보다 한테는 월급을 좀 올려주라고 유도해서 중소기업을 크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혁신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역균형 선발제를 도입했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자기 학교 정원을 줄인 건 제가 처음일 겁니다. 입학 정원 4,000명을 3,0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강남 아줌마들이 전화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저는 총장실에 전화는 물론이니까 제 휴대폰을 전부 그냥 아무한테나 다 받았더니, 어떤 아줌마들이 전화하고 너는 서울대학 나오고 우리 애는 서울대학 못 들어가게 하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지역균형 선발 때도 그러더니 또 이 정원들이니까 더 그래갖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만, 이 교육을 좀 바꿔야 되고 사회 혁신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거기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짧게 줄여놨습니다만 그게 한 두세 페이지는 되는 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수렁으로 빠져든 이유는 단순히 경제성장 전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 사회 질서 자체가 서서히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맨 밑바닥에는 불의와 부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힘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보며 국민이 느꼈던 실망과 좌절, 분노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 상식이 먹혀들지 않는 사회, 그리고 도처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부패의 구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 구조는 더불어 살기보다는
끼리끼리 살기를 추구하고 약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강자를 위해 불의에 눈 감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저는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코필드 박사 아시는 분 있으시죠? 1919년 3.1운동 있을 때 민족대표 33인이 계시다면은 그때 그 만세운동을 다 사진을 찍어갖고 미국 매스컴에 돌린 분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해 1919년 4월에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고주리, 수천리 이런 데서 일본 사람들이 대문 어머니를 수면다고 사람들 교회에다 모아놓고 불 지르고 총 쏴서 수십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스코필드 박사가 당시 세브란스 의전 교수이셨습니다만 또 거기 가서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외교국에 알린 분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1916년에 세브란스 의전에 오셨는데 일본에서 비자 연장을 안 해줘갖고 토론토로 돌아가서 거기서 토론토 대학에서 명실, 공의, 세계적인 의학자 겸 수의학자가 되셔서 의학책에 나온답니다. 스코필드 시오리라고. 그럴 정도인 분인데 은퇴하고 58년에 귀국을 하셔갖고 고아원도 돕고 또 이런 부정부패 근절이 한국 경제 발전의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제가 중학교 갈 때 저를 중학교 넣어주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9살에 돌아가셔갖고 저 시골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시켜놓고 나서는 금방 돌아가셔서 중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스코필드 박사께서 1, 2중학 붙으면 중학교 등록금 대준다고 그래갖고 1, 2중학을 라는데 붙었더니 중학교 입학금도 대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그분은 누구를 도울 때 3년 이상 안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금까지 대주셔서 저를 오늘날의 저로 만들어주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이 부정부패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갈 때 우여곡절 끝에 저는 처음에는 저희 집이 가난하니까 공과대학 가갖고 취직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월급 갖다 줘야지 하는 것이 고1 때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과 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대 갈 준비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고3 올라갈 때 이과 지망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저를 문과로 몰아넣었어요. 하여튼 샘물 선생님이 저보고 학교에 있는 나무 이름 대라고 그러는데 몇 개 못 되니까 너 몇 년부터 다녔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다녔습니다. 5년 동안 다니고 나무 이름 5개도 잘 모르면은 너는 관찰력이 부족이라 이거 못 간다 그래갖고 그냥 묻고 갔습니다. 그때도 어리버리했고 지금도 어리버리한 건 똑같은데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면 하늘 같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과를 갔는데 집에 가서 저 이제 공과대학 틀렸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 화공과 나와갖고 충주비료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잘 됐다 법과 가라야. 그래서 또 법과가 옳은가 보다 했는데 김근태 씨 아시죠? 김근태 선배가 하루는 너 안 맞는다 법대. 고시야 열심히 하면 배싸겠지. 그러나 판사는 칼날 같은 판결을 내야 되는데 너 우유부단하잖아. 검사는 강압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잖아. 변호사는 가끔 백을 흑으로라고 거짓말 해야 되는데 또 거짓말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스코필드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지길래 스코필드 박사한테 갔더니 국력 신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라. 너희 나라 국력 신장 안 하면 일반한테 또 익혀. 이거 두 번째로는 경제개발 5개년 기획. 제가 66학번입니다. 1966년도 입학인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 성장은 됐는데 소득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그분 좋아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눈꽃만치도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까 너는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 불균형은 너 30, 40, 50, 60대까지 계속될 테니까 저 불균형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면 그걸 응용해서 사회를 갖다가 균형 사회를 만들면서 살으라고 하셨는데 뭐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한동안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총리할 때 어떤 중견기업인이 찾아왔어요. 7천억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인이 와서 이민 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해도 너무하다. 뭘 너무합니까? 후려치기를 너무한다고.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모르는 척하고 후려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경제학자들이 탁상 공론만 하고 이 모양이니 나라 경제가 잘 되겠어. 그럼 갚버려갖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도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1998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500억 달러 받았는데 이걸 갚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 수출을 하려면은 물건이 좋거나 값이 싸야 되는데 물건 좋게 하기 힘들잖아요. 금방. 값을 싸게 해야 된다. 값을 싸게 하려면 수출 단가를 낮춰야 된다. 수출 단가가 뭐겠어요, 여러분? 전기값, 수도값, 이자율, 노임, 부품값. 딴 거는 하나도 내릴 수가 없어요. 부품은 협력 중소기업한테 약간 아까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장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들으셨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있죠. 싫어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강점은 경청이에요. 경청. 화요일마다 국무회의 끝나고 총리하고 수석들하고 회의하는 10시면 끝나는 국무회의를 그 회의가 길어져 갖고 1시간 가고 적도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그 회의에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동관 홍보수석을 시켜서 세상을 알아본 다음에 그 해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동반성장위원장 초대위원장 맡으라고 그래갖고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맡았는데 만들어 놓고 또 이 대통령 부근에 있는 친구들이 전혀 안 도와줘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1년 4개월하고 그만두고 나서 제가 2012년에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독립적인 연구소입니다. 정부로부터 도움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여기저기서 조그만 프로젝트도 받고 제 돈도 넣고 제가 어디 가서 특강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례받으면 그것을 제가 반으로 지원듣기도 하고 친구들이 후원금도 주고 해갖고 지금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 스코필드 박사가 이 부패, 부정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제가 동반성장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는 못하고 사실은 저 북쪽에 김정은이라는 사람만 없었어도 마지막 7장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사실 지금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때거든요.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여기인데 자꾸 미사일만 쏴대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세상이 바뀔지도 모를 때 그때 남북 경제 공동체를 옛날에 유럽 경제 공동체, 유로피언 이코노믹 커뮤니티처럼 만들게 되면은 이제 2048년에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2048년에 우리가 결국 건국 100주년에 우선 성장이 잘 되고 분배도 성장이 개선된 나라가 될 텐데 그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동반성장 사회다. 동반성장 사회가 같다는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끼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동반성장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2페이지하고 3페이지 거쳐서 제가 상당히 자세히 써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동반성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공정하게 나누어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초일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의심하죠. 있는 사람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걸 의심하는 그게 아니고 첫째 목적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국 경제의 GDP가 100이라면은 한 10% 늘리자. 그럼 GDP가 110이 된다. 근데 GDP가 100일 때 부자 대 가난한 사람들의 분배가 50대 50이었다고 친다면은 사실 80대 20이 맞아요. 50대 50이었다고 친다면은
GDP가 100에서 110으로 되면은 종전처럼 분배하면 부자 55, 가난한 사람 55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자들은 먹을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음에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이려니와 밥 먹기조차도 힘드니까 54대 56, 53대 57, 52대 58 하면은 부자도 더 얻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더 얻게 되는데 분배가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사실 사회 구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쁜 거 후려치기는 물론이고 기술 탈취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동반 성장인데 2040년에는 이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세계 GDP 5등하면 G5 되겠죠. 뭐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 독일, 영국, 한국, 뭐 일본, 중국 이런 식의 한 G5 정도 만들고 또 1인당 소득도 세계 한 3, 4등 정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3페이지에 아마 2페이지에 없나? 잠깐만요. 이거 없나? 이거 너무 줄여갖고 온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2020년에요. 2020년에 그 국제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장밋빛 예측이긴 하지만 2005년에 예측하기를 2020년에 한국의 GDP는 이탈리아를 따를 것이다. 2025년에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미국, 일본에 의해서 3등을 할 것이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밋빛 전망에 그쳤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통령 말씀드렸나요? 뭐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 경제에 그치 예상이 났겠습니까? 아무리 예지가 대단하신 분이라도 저 예상 못했을 것 같고 박정희 대통령 뭐 잘못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한테 자신감을 많이 실어줬고 또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훌륭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대통령들이 오늘날까지 한 일이 축적이 돼갖고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 가서 300억 달러인가? 맞죠? 300억 달러 투자인가? 그걸 약속 받아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09년 겨울인가? 그때 UAE에 각자 가셔서 사실은 좀 의전상으로 하면은 안 하셔도 좋을 일까지 하시면서 원전을 수주해온 거예요. 그 원전 수주해온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 준공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UAE하고 군수 지원 협정을 맺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까지 경비 다 해줄게 해서 군대까지 보내서 그걸 수주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축적이 그다음 뭔가 이르듯이 저는 1948년부터 지금까지 축적해 온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커다란 경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2048년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거 죽어라 하면은 안 될 리가 없다. 그래갖고 강중 국가의 비전은 G5 동반성장 사회.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은 단기에는 우선 저성장 양극화 완화시키고 중기에는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하고 장기에는 사회혁신, 교육혁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가능만 하다면 뭐 25년간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중 국가 진입의 비전과 과제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 숙제 같아서 안 되는데 한번 꼭 좀 읽어주세요. 네.